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 엄마의 방학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2회 완주 농한기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완주 미디어 센터입니다. 방금 이곳에서는 영화 바람의 언덕이 막 끝났습니다. 영화를 보시는 동안 많은 분들이 눈물을 닦으시던데 다들 그 마음이 촉촉해졌을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을 지금 옆에 나와 계신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영화를 만드신 박서경 감독님이 나오셨습니다. 감독님은 꽃 3부작으로 유명한데요. 2015년 들꽃, 2016년 스틸 플라워, 2017년 제꽃을 만드셨어요. 특히 스틸 플라워는 2015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고요. 또 제꽃은 2017년 무주산골 영화제에서 뉴비전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는 바람의 언덕으로 우리 완주 농한기 영화제에 오셨습니다. 우리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은 코로나가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도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완주는 그럼 처음 오신 건가요? 맞아요. 처음 왔어요. 네, 처음 오는 길이었어요. 너무 먼 곳이었나요? 어떠셨나요? 오시는 느낌이? 아니요, 생각보다 되게 가깝다는 마음이 있고, 네. 제가 원래 그 경기도 파주, 뭐 아우, 일산 이쪽 출신인데 네. 그 풍경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렸을 때 네. 할아버님이 농사하러 나가셨던 길 음. 같은 느낌들도 있고, 그래서 좀 편안해서 아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어요. 네. 그 도시면서 만경강을 혹시 보셨는지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이요, 네. 아직이요. 아마 지금 시간이면 밖에 나가면 만경강에 지는 해를 진짜 아름답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영화 속에서 태백이라는 곳이 장소로 나오던데 그 아름다운 풍경만큼 우리 완주도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은데 다음에 감독님의 영화 속에 우리 완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너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보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먼저 궁금했던 점을 네네. 질문 드릴게요. 영화 속에 엄마인 영부는 스코틀랜드 미녀인 마이보니를 여러 번 흥얼흥얼 하잖아요. 너무 기분 좋은 날, 예, 택시 기사를 만났을 때, 그 두 번째 만났을 때 막 노래를 정말 합창부에서 부르듯이 부르고 또 전단지를 붙이고 들어온 날 딸의 전단지를 보면서도 흥얼흥얼 부르고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서 돌아오라 이런 가사를 보면서 저는 좀 남다르게 느끼긴 했지만 감독님께서 그 여러 가지 노래들 중에서 그 민요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걸 꼭 묻고 싶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마이 보니 네.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한테 가장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것 같은 어떤 소리, 네. 말, 아니면 음악 네.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그 노래를 아마 저 아이에게 불러주었을 것 같다. 잠자는 자장가처럼. 원래 마이 보니는 또 자장가로 외국에서 많이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 음악은 예전에 그 학교 음악 책에 가곡처럼 들어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 저희 음악 감독님의 누님이 고등학교 때 부르던 노래이기도 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계시다가 여기에 영분이 태백에서 그러니까 한 30년 전쯤에 합창반에서 어떤 노래를 했다면 무슨 노래일까 이런 거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노래를 했는데 실제로 마이 보니에 이 보니는 여자 이름이 아니라 남자예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민요의 원하는 일종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네. 독립 투사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좀 되게 다른 의미로 영화 안에서 쓰여지고 있기는 해요. 원래는 그 천민밀에 나오는
그 월향적심 뭐 그 노래가 네.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써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노래를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가끔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작권을 풀기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좀 동요 같은, 네. 예, 그리고 자장가 같은 노래를 선택하게 됐어요. 네, 저는 그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영분이 부를 때도 좋았고 한이가 흥얼거릴 때도 좋았고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그 두 분이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네, 그 노래 가사를 막 적었었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노래 선택이 너무 적절하지 않았나 감히 혼자서 생각해봤습니다. 네. 예, 그 마지막 노래는 원래 제가 영화에 그 가사 있는 노래를 별로 쓰지 않는 편인데 제가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 왜냐하면 이게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건 또 너무 지나치게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리나 아니면 너무 둔감하게 하나 이런 경계감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 영화에 나왔던 장선 배우님이 자기가 영화를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노래라면서 친구분의 노래예요. 보엠이라는 아주 훌륭한 네. 가수분의 노래인데 그분의 노래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가사가 항해였는데 네. 거의 둘의 이야기처럼 네. 느껴지는 가사여서 저도 놀라고 그때부터 영화 중반부터 저도 계속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있었고 영화가 끝날 때 마지막에 실은 영화 안에서 서로 안아주거나 이런 장면이 없잖아요. 네. 마음을 다 표현해내는 이런 순간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못한 시점에서 영화가 끝나니까 영화 끝날 때라도 서로가 이렇게 마음에 있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를 불러주시기를 원했는데 연습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녹음도 돼 있고 여러분들 멜론 같은 데서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두 그리고 배우가 오늘 왔으면 여기서 불렀을 텐데 네, 너무 영화제가 아쉽네요. 있느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분이 부르신 걸 멜론에서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이거의 OST로 네. 있기도 하고 근데 원곡 항해라는 곡을 들어보시면 네. 아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집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있긴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오늘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같은 걸 좀 받았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앉아 계신 관객분들께서 영화가 끝나고도 여러 걸 붙여주셨는데 제가 이 중에서 또 선택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언제신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되돌아가고 싶은. 네. 그러니까 영분이 돌아가고 지금 싶다. 이 질문에서는 아마 네. 감독님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는 그 윤식이 그 택시 기사가 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이에 진실이 있다라고 표현을 맞아요, 하던데,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감독님은 가장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언제신지, 그리고 그것과 연결돼서 나 너무 무서워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한다고 하면 가장 무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어머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영화가 그렇게 시작되기도 했어요. 제가 너무 영화를 찍는 것을, 그러니까 들꽃, 스틸플라워, 제 꽃까지 세 편의 영화를 거의 매년 쉼없이 네.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그 패닉 상태 같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 안에 있을 때 정말 그 질문이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인생이 두렵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면 가장 없을 사람이 사실 부모님일 거 아니에요.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얘기를. 근데 저 스스로가 막 죽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떤 그런 우울한 시기들이 있잖아요. 네. 삶에. 그게 그때 심하게 왔을 때 아유 나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에게 진짜로 연락을 해서 어머니랑 만나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요. 어머니 난 진짜 죽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 성공을 못해서 뭐 이런 이슈가 아니라 그냥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저를 붙잡고 산책을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든 영화 찍지 말고 엄마가 볼 수 있는 아침 드라마 같은 거를 찍어보면 어떻겠니? 네. 그러면서 그 보관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어머님의 뒷주머니 같은 거죠. 네. 거기에 뭐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탁 깨서 영화를 찍어라. 네. 돈을 주셨어요. 그 돈을 참 철없이 냉큼 받아서 태백으로 향해서 이 영화가 결국에는 만들어졌어요. 네. 그 두려움은 그것이고, 돌아가고 싶은 시점이 있다라고 하면 전 저희 어머니가 건강했을 때의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건강치 못하신 편이어서 그 시점에 딱 돌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좀 더 건강한 세월을 유지할 수 있게 저 스스로도 옆에 있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시절에 어머니 곁에 있지를 못했어요. 제가 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어요. 네. 감독님은 이 영화를 찍으시면서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엄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저도 엄마도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눈물을 흘릴 때 저도 같이 그 눈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감독님이 그런 마음이 그 영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해보면 감독님이 특히 여성의 이야기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아마 꽃 시리즈도 3부작 그것도 네. 그렇고 여성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도 여성의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여성의 이야기에 이렇게 계속 영화를 만들고 계시는지.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남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 스스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남성 서사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안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여성 서사는 상대적으로 제 편견을 덜 가지고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모른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선은 시작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작업들 안에서 제가 원하는 그림을 혹은 제가 원하는 어떤 연기 형태를 보기보다는 배우분들이랑 캐릭터에 대해서 같이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그분들은 여성으로서 또 배우로서. 근데 배우라는 직업은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파고들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실은 그 작업이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해보고 싶고, 남성에 대한 질문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뭐 없진 않지만 네. 이 영화에도 뭐 있지만 그 전 영화에도 좀 있지만 저 스스로가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은 어머님인데 네. 어머님은 여성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사람의 20대 초중반, 뭐 30대 초반부터 지금 70대까지의 시간을 누군가의 인생이 이렇게 황혼의 길로 걸어가는 거를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목격한 대상이고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여성이에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버지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저한테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처음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영화를 찍을 때. 네. 첫 영화, 뭐 두 번째 영화, 여성들을 오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성 서사를 한다는 그 자체로 왜 저 중년의 남자 감독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는가.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해오고 나서
그것을 이제는 좀 다르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꾸준하게 해오기를 잘했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모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편견 없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마 오늘 같은 날 김장을 많이 하는 날이라 엄마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여기에 많이 못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이 영화를 더 많이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곧 우리 완주에서 또 이 영화가 상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질문을 받고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도 받아볼게요. 감독님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바람의 언덕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박소희 배우나 다른 낯익은 배우들의 캐스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화의 소재나 아이디어는 어디서 구상하시는지 혹시 실제 경험담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네요. 네, 소희 씨라고 해야 되나? 소희는 요즘 담보라는 영화에 나오기도 하고 다만하게서 구하소서에 네네.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희 영화 찍을 땐 뭐 잠깐 나오는 거긴 했지만 그때는 그 영화들을 찍었을 시점은 아니었고. 네. 그 호텔 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친구가 처음 주연작일 거예요. 좀 네. 공포 영화인데, 네. 예, 공포 영화의 아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현장에 제가 한번 놀러 갔다가 봤어요. 근데 그 영화의 조명 감독님이 제 제꽃이라는 전 영화의 조명 감독님이었는데 너무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뭐 그래 그 뭐 근데 저는 아역 배우들과 작업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아역 배우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통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에서 뭐랄까 착취한다고 할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역 배우들은 보통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네. 배우고 연기학원에서 배우게 되는 연기는 자기의 감정을 어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형태의 트레이닝을 계속 받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추악한 형태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친구는 그런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이였어요. 그리고 너무 영화 하는 일을 즐거워했고 그때 제가 알기에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하나 딱 찍으면 뒤에 와가지고 모니터를 다시 이렇게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그 호기심 네. 안에서 계속 있었고 오히려 되게 프로페셔널해서 몇 번 반복해서 해도 감정이 다른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에게 그 나이 또래의 친구들에게 연기 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마주해보고 친구들이랑 더 잘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소희 씨는 그렇게 본 거고 김준배 배우님이 아마 조금 얼굴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택시 기사. 네. 예. 근데 김준배 배우님은 원래 조금 유명하셔서 저는 캐스팅을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면이 있죠. 저희는 이제 독립 영화인데 상대적으로 얼굴이 알려져 있는 배우가 영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 사람을 인물로서 납득시키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죠.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저는 유명세와 실력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뭐 그냥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탁 나왔다고 하면 인물로서 받아들이시는데 시간이 훨씬 걸리셨을 거예요. 뭐 그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 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게 불편한 것이었기 때문에 김준배 배우님이랑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잘 찾아지지가 않고 고민을 하다가 그 김준배 배우님이 나온 단편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아빠의 맛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 단편에서 닭을 튀기는 네. 아버지 역할이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닭을 이렇게 툭툭 튀기고 있는데 벽지랑 사람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노동이랄까요? 이게 그 사람의 노동이 대사 없이도 몸에 이렇게 탁 벽지처럼 붙어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노동이 연기하기가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김장 한 번도 안 담궈본 사람한테 네. 김치를 좀 담가 보세요. 그러면 손놀림에서 그냥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네. 또 처음 해봤구나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연기들은 그런 연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음. 감정만 연기한다고 생각하거나 우리를 어떻게든 움직이기 위해서 막 끄집어내서 하는 형태, 그러니까 들이 너무 많은데 이 선배님은 뭔가 몸에 다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나도 조금 이름이 있더라도 저 사람이 편견을 버리고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딱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막걸리 집에서 만났는데 막걸리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막걸리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그 나이대에 진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젊으셨을 때 연기를 지금 보시면 네. 조금 뭐 이렇게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마 그때는 이런 걸 몰랐는데 지금은 이런 걸 알게 됐어 같은 답을 저는 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은 저한테 그 나이대에 진실이 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 스스로한테도 뭔가 풀려나는 기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청년 때 만들었던 무엇이나 살아갔던 어떤 삶의 태도가 지금으로서의 제가 돌아가서 그걸 동일하게 혹은 더 나은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한가? 그게 더 나은 것인가? 내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게 옳은가? 근데 선배님 후회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중요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진주에서 그때도 미디어센터에서 상영했었는데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거의 한 4, 50분 동안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했었어요. 저는 그것이 그 세월을 겪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죠. 그 앞에 이제 눈이 멀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선배님의 실제 이야기예요. 원래 한쪽 눈 거의 실명이셔요. 제 처음 뵀는데 눈이 이렇게 좀 잘 초점이 안 맞으시는 것 같아서 선배님 어떡하지? 이거 클로즈업을 이번에 찍을 건데 이게 눈이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선배님 이걸 설명을 하면 안 될까요? 선배님 괜찮으시면. 왜냐면 뭐 그런 부탁을 드렸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괜찮아요. 저는 다 극복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처음에 영화계에서 영화할 때 초점 안 맞추친다고 어떤 촬영 감독들은 야 준배야 카메라 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도 있으셨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죠. 뭐 네. 예, 그것들을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영화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해주셨고 그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 배우들과 그렇게 한 건 그런 것이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영화의 소재나 아이디어는 어디서 구성하시는지 실제 경험담이 있으신지. 경험담이라 할 게 있을까요? 그거는 네.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공간이 주는 지점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의 언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준 돈을 들고 태백으로 그냥 간 거잖아요. 네. 태백을 간 이유는 태백이 저한테 심리적으로 굉장히 먼 곳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니까. 네. 옛날에는 탄광이었고 네. 요즘에는 탄광이 없다는 소문은 들었고 그런 정도밖에는 모르는 동네인 거죠. 그냥 죽을 것 같다 정도. 네. 그렇다면 편견 없이 뭔가를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탁 도착했는데 어쨌든 아침 드라마는 찍어야 되고 네.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숙소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숙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저 햇빛 모텔을 딱 본 거예요. 저게 역전 앞에 근처에 있어서 딱 들어가 봤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제를 하고 올라가서 누웠는데 한 거의 15시간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쳤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쉬었어요. 햇빛 모텔이라는 공간이 저한테 지금도 생각해 보면 거기서 자고 일어나면 개운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어나고 나서 밤에 뭔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간 데가 여기서 나온 뭐 24시간 감자탕 집이나 거의 전집이나 저 골목들이에요. 근데 그 골목 중에 하나 여기에서 약속이라고 돼 있고 엄마가 전단지 붙이고 기도하는 것 네. 같은 그 골목. 공간이 네. 숙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 거기서 이렇게 저게 이미 저 조명이 저희가 친 게 아니라 거리에 있었고 약속이라는 팻말도 있었고 아마 가라오케 같은 거였던 것 네. 같은데 그게 계속 좀 반짝반짝거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영 같은 거죠. 착시인 건지 누군가가 거기서 전단을 붙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내가 영화적으로 클로즈업으로 따서 탁 들어가 본다 그러면 어떤 표정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밤에 저걸 붙이고 있는데 왜 웃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나한테 지금 중요하지? 그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저 사람은 일로서 저걸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걸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 전단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전단지는 아마도 뭐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의 가게일 것이다. 근데 이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장선 배우님이 여기에서 한이 역할을 맡은 장선 배우님이 예전에 필라테스 네. 강사를 연기를 하시면서 연기자들의 또 생계 유지의 방편으로 또 그 필라테스 학원의 선생님을 하셨어요. 자격증 다 따시고 네. 정확하게 하신 건데 그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건 필라테스 학원의 전단지다. 그렇다면 태백의 필라테스 학원이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찾아봤는데 진짜 딱 한 개 있는 거예요. 오. 태백은 6만 정도 등록된 시민이랄까요? 태백시는. 근데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3만. 정말 작은 도시인 거죠. 네. 크기에 비해서. 근데 딱 한 개가 거기가 여기서 나온 A&B 필라테스 학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로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똑같이 영분이처럼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진짜로 하는 데인가? 근데 진짜 하는 데인 거예요. 그럼 영화를 여기서 찍어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 앞에 와서 엄마라고 생각했고 그때 네. 엄마랑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마주쳤다가 자기가 엄마라는 걸 얘기하지 못하고 등록을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 같은 걸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영화가 시작된 거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로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신기한 일이었어요. 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작은 곳에 필라테스가 딱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렇게 전화했어요. 제가 저희 PD한테 하나 있으니 이 영화는 찍어야 된다.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일어나서 영화 찍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 우리 고산에 이렇게 좋은 미디어 센터가 있지만 필라테스 학원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단지를 붙이면서 웃을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이 호떡을 살 때 엄마가 미소를 네, 네. 짓던 것 그리고 딸이 엄마를 만나러 가면서 뛰어갈 때 네, 네. 미소 짓던 맞아요, 것 맞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 서로 마주 보면서 웃던 것 그 미소가 진짜 저한테는 좀 남다르게 다가왔었거든요. 네, 네. 네. 그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지 보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만나기 어려우신 분이 이렇게 멀리까지 저 만나기 오셨으니까 쉽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마저 질문할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이 안에 또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네, 요걸 계속 네, 할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예. 유튜브로 질문이 들어왔는데 다음 네.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지 긴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내 다음 작품이요? 네, 다음 작품의 주제는 무엇으로 하실 건지. 다음 작품은 뭐 여기 있는 장선 배우 그리고 장혜금 배우, 정하담 배우도 가능하면 같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긴 영화
영화이고 아마 2편에 걸쳐서 찍게 될 것 같고 제목은 어둠 속의 빛이라는 영화예요. 제주에서 내년 거의 1년 내내 찍으려고 하고 있고 주제는 주제랄까 주제는 잘 모르겠어요. 주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질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좀 질문하고 싶어요. 네.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끔찍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사랑스럽기도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그런 맞닥뜨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뭐 이런 것에 대한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담겨 있는 영화이고 예,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내년에 찍을 것 같아요. 네. 예. 감독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를가 제가 얼마 전에 이 지역 엄마들하고 영화를 보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여기 이 자리에서 안토니아스 라인 영화를 봤는데 네네. 네, 거기서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잘 네, 생각은 안 거기서 나요. 영화 오래전에 봤어. 밖에 나가지 않는 어떤 그 안토니아의 친구인 네네. 그분이 산다는 게 뭔지 죽는다는 게 뭔지 이런 이야기를 그 안토니아의 손녀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결국 나중에 죽음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뇌에 차서 얘기하시던 모습이 지금 감독님 말씀하시던 것과 네, 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은 바람의 언덕은 모녀의 이야기라서 여자 감독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독님께서 느끼시는 모녀 관계란 어떤 관계인가요? 이런 질문이네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 영화를 소개받았을 때 당연히 여자 감독님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어서 좀 놀랐었거든요. 네. 네. 모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희 어머니와 저의 어떤 관계가 서로 되게 의지하는 관계였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젊었을 때 저를 낳으셨고, 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도 어머님은 한 40대, 뭐 초중반이었으니까 뭐랄까 어떤 그 젊은 시절을 같이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저 스스로도 되게 친구 같은 느낌도 되게 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근데 가족을 꼭 모녀라고 제한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네. 어려워요. 이게 모녀 관계가 무엇인지는 네. 가족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랑 뭐 별로 다르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변수가 많아서 요즘은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혈연 네. 안에서도 비인간적인 네. 부분들이 있고 또 서로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깊은 따사로움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미디어 센터도 어떤 공동체적인 서로의 마음들을 나눠서 이야기하시는 아주 가족보다 때로는 더 깊게 두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제 모녀 관계를 따로 코멘트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네. 말을 이렇게 드리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현실의 모녀 관계는 네.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하기를 네. 바라고 있고요. 네. 잘 지내고 싶고 잘 네. 지내시기를 바라고. 네. 네. 좀 따뜻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엄마도 힘들었겠다,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서 좀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에 태도가 조금 달라지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좀 따뜻해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영화를 작년 10월에 부산국제영화제 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죠. 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국의 커뮤니티를 계속 돌기도 했고 일반 네. 개봉도 했지만 지역마다 가서 거의 대부분 찾아가서 2시간씩 네. 뭐 1시간 반씩 그리고 끝나고 맥주 한잔 하는 시간까지 같이 깊게 가지면서 영화에 대해서 많이
그 관객분들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어떤 어머님은 네. 파주에서 뵌 분이었는데 아들이랑 와서 앉아 있었는데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 네.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전히 왜 얼마나 두려운지,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애가 내가 얘를 얘를 손에서 툭 떨어뜨리면 얘의 생명이 사라진다고 느끼는 네. 그 공포, 이것을 낳았다는 그 공포, 네. 이것을 챙겨야 되는 공포, 운명 공동체의 인간을 하나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그 공포, 이런 공포에 대해서 되게 두렵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옆에 아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뵀어요. 네. 이런 모습들도 봤어요. 광주에 갔을 때는 어떤 할머님이었는데 연배가 있으신. 근데 그분은 어떻게 인간이 자식을 버릴 수 있냐. 그걸 가지고 저한테 되게 나중에 화를 내셨어요. 네. 인간은 그럴 수 없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기를 저버린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분이 그거를 그렇게 강렬하게 이야기했었던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은 혼자 싱글맘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두 분을 혼자 키워가신 분인 거죠. 이분한테는 자식을 버린다 혹은 떠난다라는 건 인생에 없는 결론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찍은 게 아니에요. 네. 저희는 그냥 이런 인물을 그냥 깊이 바라봤을 뿐이에요. 근데 저런 어떤 결정들, 아이를 다시 만난다거나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뭐 아이한테 저렇게 매정한 말 어떻게 하냐거나, 또 거꾸로 한이 같은 애가 있냐, 가능하냐,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이는 엄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네. 근데 저는 용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는. 근데 미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인물의 개연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개연성이 없다. 어떻게 용서를 시작하지? 근데 이 사람은 하겠다는데 용서하면 안 된다처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또 나중에 더 들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아버지한테 버려졌던 삶을 가진 그 과거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묘한 지점이 뭔가 하면, 저는 영화를 만들고 나면 그냥 끝나는 일이라고 보통은 생각했고, 네. 근데 이렇게 관객분들을 지금 들꽃, 스틸플라워, 제꽃 이어서 여기까지 계속 만나보면서는 영화는 틀림없이 이 영화 혹은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 외로움, 따뜻함, 이것과 연결되는 관객을 만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결국에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어쩌면 마음속에 어떤 모습들이 울림이 있으셨다면 어쩌면 용서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상태가 대면, 누군가와 나와 좋지 않은 사람과 대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시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이런 면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 영화를 보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해서. 네. 예. 방금 감독님 말씀하신 거에 정말 공감하는 게 질문하는 거에 대한 걸 만드시겠다고 만들고 계속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엄마의 경우처럼 저는 처음에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영분이 전단지를 뗄 때 왜 버리면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막 그렇게 할 때 저는 아이가 전혀 예쁘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 상태. 그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디다가 말할 수도 없고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질문해 보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크니까 저한테 이제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제가 엄마의 방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질문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너무 공감이 되고 예, 좀 마음이 찌릿찌릿해지네요. 네. 중요한 지점인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혹은 사회적인 기준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엄마됨 혹은 뭐 아빠됨, 뭐 자식됨 이런 것은 어떤 이런 가까운 관계들이라면 이 관계 안에서 재구축이 돼야 되고 구축된달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를 나이 들어서 만나면 새롭게 사귀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나이대들을 각자 다 경험하고 있다면 뭐 가족 관계도 제가 이해할 땐 그 시기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지점이 끊임없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은 변한다고 생각해요. 네. 많은 경우에 나쁘게 변할 수도 있고 더 딱딱하게 변할 수도 있지만 가족 안에서는 서로를 따사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간절하게 해야 된다고 좀 믿는 편이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여기에 한이와 같이 자기도 힘들겠지만 정말 안 됐지만 네. 먼저 보고 싶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 서로가 좀 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한이가 엄마한테 먼저 보고 싶었다고 미운 게 어떤지도 모르겠다고 용기를 냈기 때문에 엄마도 나중에 한이에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맞아요. 네, 난 그런 무섭다고 생각이 얘기할 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분과 환희에게 바람의 언덕이 있듯이 감독님에게도 그와 같은 장소, 인물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네. 바로 뒤에 이제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열어두면 그냥 이렇게 계절이 지나는 게 이렇게 네. 보이고 산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창문 이렇게 열어두고 거기서 앉아 있고 그러면은 뭔가 좀 편안하고 그런 게 요즘에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공간이 저한테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것인가.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휴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는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랄까 그냥 같이 가만히 앉아서 별일 없이 계속 쭉 있어도 내 마음이 들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귀한 것 같아요. 사람 안에서 쉰다 같은 마음이 더 소중한 요즘인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경치만 바라보고 있어요. 요즘 잘 못 만나니까. 네, 맞아요. 그 정희신 선생님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도 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쉼이 되는 사람, 이 누구든지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가는 게 그렇게 버겁거나 힘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자신은 제가 그런 존재가 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찡얼거리고 네. 힘들어하고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이기적인 바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은 저 때문에 모실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격 검사 이런 걸 했는데 네. 저는 인정받기를 되게 원하는 사람이더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엄마들한테 자꾸 막 호들갑 좀 떨어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구나. 근데 저도 심이 되는 사람은 되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반응 좀 해달라고 그랬던 게 민폐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또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고 네. 이렇게 저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참선하는 것처럼 차분하게만 있는 것도 건강하지 않고 또 그렇게 너무 정신없이 있는 것도 영화 현장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차분하게만 있는 것도 사람을 생기 없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가족이 복작복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처럼 어떤 커뮤니티도 네. 그냥 한 가지 색깔로 있는 거는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긴 모습대로 잘 만나면 되지 않을까? 네. 예. 네. 그리고 감독님 잘 봤습니다. 마지막 대사 나도 힘들다란 의미는 난 무엇일까요? 나는 무서워. 네, 예.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네요. 처음 해보는 말일 거예요 아마. 음, 그 처음 해보는 말이고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서로의 깊은 대화를 마음속의 대화를 한 번도 나눴다고 할까. 그러니까 나누지 못한 상태죠. 그냥 괜히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뭐랄까. 근데 원래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 장면을 배우분들이 찍어보고 싶어 했어요. 네. 원래 대사에는 있었는데 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강제적으로 둘을 이으려고 노력하나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싸우고 헤어지고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마주하는 순간을 다시 산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을 배우분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같이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몇 번 안 찍었는데 저렇게 연기를 하셨어요. 저는 웃으실 줄 몰랐어요. 정은경 배우님이 나 너무 무서워. 그러다 갑자기 웃잖아요. 네. 애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뭐 연습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영화는 한 번의 리허설도 하지 않았어요. 와. 저는 원래 리허설을 하지 않는 편인데 서로 맞춰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 장면도 갑자기 그냥 웃으신 거고 또 그걸 받으셨고 근데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속에 이 안에 있는 어떤 덩어리를 끄집어내본 것 같은 마음. 네. 애기같이. 네.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무서워.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탁 끄집어내서 이렇게 탁 터져 나와 버린 것 같은. 근데 그 다음에 정은경 배우님의 멀리 바라보는 눈빛 같은 게 이제서야 비로소 세월이 담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애였던 거야. 아이를 버렸던 순간부터 네. 한 걸음도 어른이 돼보지 못한 거죠. 이제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끊임없이 떠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윤리적인 사람이긴 해요. 자기 원칙이 있고 누군가한테 패기치지 않고 뭐 굳이 받아야 될 돈이 아니면 지저분하게 싸운 일을 이런 거 그냥 난 피하고 구질구질하게 안녕하지 않고 그냥 빈자리에다가 안녕하고 그렇게 계속 떠나온 사람이에요. 5-6번씩이나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5-6번씩이나 어쩌면 누군가의 죽음을 책임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진짜 아이처럼 맨 마지막에 무섭다 하고 웃고 나서는 이렇게 눈빛 안에 시간이 담기는 것 같은 기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또 장선 배우님은 한이는 영화에서 계속 웃고 있는데 처음으로 안 웃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따라서 웃긴 하지만 네. 처음으로 저 친구가 웃으면서 풀려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딸 되면서 풀려나는구나. 안 웃어도 되는데 네. 저 너무 웃죠. 막 이런 대사 있잖아요. 저 지금도 웃고 있죠. 제가 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혼자 사는 친구가 고아로 살았는데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끊임없이 살아야 했던 그런 삶의 답답함 혹은 그것이 체하는 느낌? 저희 뭐 사회적 서비스직 노동자라 할까요? 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누군가한테 무엇이어야만 하는 내가 안전한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표현해야 하는 그 안에서 숨막혀 있는 어떤 한 친구가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웃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그 연기를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이의 마지막 눈빛은 오히려 그냥 기쁘다. 엄마가 옆에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바람을 맞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커트로 영화를 끝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둘이 어디서 만난다 그러면은 껴안을 수도 있고 네. 그냥 둘을 동시에 찍는다고 하죠. 투샷이라고 네. 한 두 명이 들어간 둘을 더 가깝게 찍으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각각의 개인이면서 개인으로서 서로가 다른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같이 있을 뿐이지만. 그래서 흡사 가치 없는 것처럼 엄마 얼굴을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만 찍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배우들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만나게 하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지막 장면에서 두 배우가 웃으면서 처음으로 숨을 깊이 내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부는 계속 아우 답답해, 아우 지겨워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 처음으로 숨을 깊이 내쉬고 한이도 같이.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의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분도 처음으로 이제 엄마로 성장한 한 존재로서 한이도 딸이지만 한 존재로서 처음으로 두 배우가 만나는 게 아닌가 그런 맞아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훈련한 네. 지점? 네, 그래서 숨을 내쉬는 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근데 그 공간이 좀 그래요. 네, 거기가 좀 산꼭대기인데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 곳이어서 이름도 바람의 언덕이에요, 실제로. 아 실제로요. 예. 매봉산 바람의 언덕이라고 네. 되어 있고 태백시에 한번 가실 일이 있으시면 차 타고 한 15분 그 꼭대기까지 네. 차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좀 가기 쉬운 산이죠. 네. 거기 가면 이렇게 바람을 확 맞는 그런 뭔가 머릿속에 있는 답답함이 막 이렇게 바람 때문에 밀려서 저 뒤로 가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주는 곳이기도 해서 겨울에 한번 가보시면 눈이 저렇게 덮여 있을 거예요. 완주에도 그렇게 시원한 데가 있나요? 저는 만경강이 그렇게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맞는 강바람이 네, 그렇게 네. 억새가 또 되게 예, 있다고 예쁠 봄에는 것 같아요. 벚꽃이 그렇게 날리고 네 언제든지 또 알겠어요. 구경 오시면 제가 여기저기 좋겠습니다. 그 소문을 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뭘 드리면 되냐면 얼마 전 TV에서 창진이의 마음 네. 영화에서 장선 배우를 인상 있게 봤는데요. 아, 네네. 네, 감독님이 생각하는 배우 장선의 매력도 무엇인가요? 장선 배우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고 훌륭한 예술가이고 그가 어떻게 연기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인물에 대해서 이해하며 이런 것들은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어떤 감독이 배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걸 절대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배우라는 예술은 굉장히 독립적인 그리고 굉장히 자기 안에 있는 예술이에요. 아마 어떻게 연기를 시키고 한다는 개념들을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연기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배우분들이 제일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근데 장선 배우는 무엇보다 정말 뭐 인간 자체도 그렇지만 뭔가를 안쓰러워하고 사랑하고 이런 면에 그런 게 숨 쉬는 것처럼 좀 편한 사람이에요. 같이 작업하고 싶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저는 더 그거에 대한 아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잘 몰랐지만 네.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연기가 저는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 같은 건 연기할 수 없어요. 착한 사람이 아니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착함을 어떻게 연기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딱 보고 있어도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연기하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 얼굴에 배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장선 배우는 그게 되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기자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연기자가 이런 모습도 하고 저런 모습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팔색조처럼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것이 더 뛰어난 거 아니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연기를 다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배우들은 하나의 연기로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생을 담아서 끝까지 연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연기는 기회가 아니에요. 재주가 아니에요. 어떻게 봐도. 왜냐하면 인간을 대하면서 나타나는 앙상블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연기들은 여러분들을 질식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기에 너무 익숙하세요. 이미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탁탁탁탁 대사 단위로만 움직이는 이런 연기를 깨끗하게 치고 나가는 이런 기술적인 효율성 때문에 선택되어진 연기들을 잘하는 연기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은 듣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다시 넘어오는 마음들이 있고 말을 안 하고 계셔도 이 순간을 어떻게 연기를 시킬 거예요? 못해요. 연기는 포착할 수 없는 지점이 너무나 많아요. 장선 배우는 한 번을 해도 두 번을 해도 세 번을 해도 다 그 깊이가 틀려요. 깊이가 틀리다는 얘기는 이 안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게 끊임없이 보여요. 표현하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일이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선 배우님도 그렇고 다른 배우님도 그렇고 지금까지 같이 작업했던 배우분들한테 끝까지 계속 봤던 건 저 안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깊은 인격이에요. 그건 심지어 때로는 아역 배우들한테도 없을 때도 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연기에 대해서 이 연기 좋다, 나쁘다, 뭐 어쩌다, 안 어울린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궁금해요. 장선 배우님은 다음에 또 할 건데 네. 어떤 작업들이 될지 되게 보고 싶고 궁금하고 창진이 마음 되게 훌륭한 작품이고 그리고 다른 영화들도 있죠. 소통과 거짓말이라는 작품도 있고 해피 버스데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 작품들을 보시면 이 배우가 굉장히 이 영화와는 다른 종류의 캐릭터들을 그 전에 연기를 하셨는데 그 굉장히 세고 강인한 어떤 부분들이 많은 그 역할들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코어랄까요? 그거는 그 인물에 대한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애정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뭐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지만 보면서 진짜 연기자로서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의를 많이 했죠. 그리고 많은 장면들을 장선 배우랑 같이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필라테스를 하는 대부분의 장면은 장선 배우님이 그냥 혼자 하신 거예요. 엄마 여기 만지면서 이거 한 건 실제로 다 만지시면서 그냥 하신 거예요. 그 대사는 제가 쓸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여기 누르고 뭐 고추 세우고 뭐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혼자 다 하셨어요. 카메라를 돌리면 그냥 바로 강의를 시작하셨고 맞춰보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장면들을 하나 생각해 보자 이럴 때 혼자 이제 아줌마랑 술 먹고 들어갔다가 사진 갖다 주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자기 혼자 이제 네. 빨개진 얼굴 보면서 예쁘다고도 네. 해주고 그건 장선 배우님 만드신 대사고 같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같이 작업을 했죠. 그런 분입니다. 네. 네. 실제로 한번 만나 뵙고 커피를 마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감독님. 웃고 있을 네. 거예요. 아마. 네, 같이 고기도 먹고 싶고 저 고기 안 먹지만 장선 배우님이랑 한번 먹고 싶네요. 네. 네. 잘 먹어요.
네. 예.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보내주신 질문들은 다 대답을 했는데 혹시 꼭 더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다들 네네네. 음. 네네. 겪지 못하게 하니까 문제인 거다. 그 아이들에게 날 것으로서의 삶의 그 힘듦을 고통을 겪게 하는 방법은 뭐냐? 부모들이 그렇게 고통 있는 삶을 살면 된다. 그걸 겪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화두가 좀 있었는데 다음 영화에서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욕심 삼아 해보고요. 독립 영화를 어떻게 왜 찍으시고 이렇게 고집하시고 그러면은 독립 영화를 찍으시다가 어떤 배우가 너무 유명해져서 또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리실 건가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궁금한 게 안 해요. 응. 너무 유명했으면 같이 안 할 거예요. 궁금했는데 예. 그 질문들을 통해서 감독님의 독립 영화에 관한 어떤 시선 철학 이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독립 영화는 정말로요, 진짜로 귀해요. 제 영화를 좋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독립 영화는 모날 수 없는 시절에 우리보다 먼저 모나주고 울지 못하는 시점에 가서 먼저 울었고, 여러분들이 시기마다 보시면 그 시대의 어떤 마음들, 우리의 상태를 굉장히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독립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소설에서 읽었었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 물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찌란다, 이렇게 탁 던지면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찌? 네. 이게 더 먼저 빨리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영화 혹은 뭐 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화 예술들은 우리보다 먼저 떨고, 어떤 슬픔이 다가오기 전에, 어떤 고통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캐치하고, 근데 그런 예민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마주하면 우리 마음속에 앞으로 다가올 많은 것들을 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독립영화 조금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보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냥 상업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 안에 없는 결정들을 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가장 힘들 것은 자기가 이해하는 거랑 다른 인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와 비교되는 대상들이 너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너 자신이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려면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게, 혹은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책이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고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미디어 센터 같은 데서 같이 아이들과 영화도 같이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오늘은 저를 불러주셨지만 배우들도 따로 부르셔가지고 그 인물을 연기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오히려 아이들과 그 얘기들을 같이 해보고, 그게 미디어 센터 안에서 결국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깊은 교육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화는 매체로서 사용하시면 되죠. 독립영화는 사용할 만하다. 우리나라 독립영화는 정말 뭐 전 세계에서 제 해외에 가서 물어보고
프로그래머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한국 독립 영화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 말은 그 정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잖아요. 그 위상이 여전해요. 그 말은 이 영화들이 그렇게 함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독립. 이번에 남매의 여름밤 같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젊은 감독인데 너무나 깊이 있는 시선으로 영화를 또 찍었고, 그리고 윤가은 감독님 우리들 뭐 우리 집 뭐 엄청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고 좀 굉장히 독립영화가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시절에 그런 훌륭한 감독님들이랑 같이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게 되게 의지가 돼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계속 영화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을 좀 많이 불러주세요. 오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다음에는 네네. 배우님들과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네. 영화제가 있어. 네. 지금 여기는 네. 지금 여기는 농한기 영화제라고 완주 미디어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아이들 얘기도 하셨지만 여기 농한기 영화제는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이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도 엄마이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농한기 영화제의 다른 점은 아이도 어른도 같이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다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감독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모아주고 먼저 울어주는 것이 이 독립 영화라고 한다면 미디어 센터가 지금 우리에게 그런 휴식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랑스러워하셔야 되는 공간이에요. 어떻게 생각해도 이런 공간들이 찾아내고 만들어지기까지 10년, 20년의 세월이 걸리는 곳도 많고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곳도 너무 많아요. 행운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많은 노력들이 있으셨겠지만 근데 이 공간을 아름답고 재교육의 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네, 요즘에는 또 유튜브 시절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도 이 안에서 같이 트레이닝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근데 그것보다 친구들 많이 만나는 재미도 또 있을 것 같고 네, 예, 농한기니까 네, 많이들 네. 오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오랜 시간 감독님과 이야기하는 걸 방청해 주시고 또 어렵게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해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저희 완주 미디어 센터는 201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두 개의 협동조합, 미디어 공동체 완두콩 협동조합과 시안 문화예술 협동조합이 함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창작, 공유, 소통의 커뮤니티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미디어를 통한 어떤 소통을 돕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 미디어 센터는 시골극장 콩시내와 찾아가는 마을극장이라는 두 개의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골극장 콩시내는 이곳 상영관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정기 상영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극장은 요청하는 공간에 저희가 찾아가서 영화를 보여드리는 방문 상영 프로그램입니다. 미디어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실 수 있는 정규 강좌가 있고요. 정규 강좌는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 제작이라든지 생활과 밀접해서 글쓰기 교육, 그다음에 디지털 드로잉 교육,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는 교육, 그리고 유튜브랑 연결되어 있는 어떤 감성적인 브이로그를 만드는 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미디어를 좀 더 잘 다루거나 창작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한 공동체에 어떤 원하는 미디어가 있다라고 할 경우 주민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어떤 그룹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공동체에게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교육들이 이제 찾아가는 교육의 형태에 해당합니다.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작자로서 성장하실 수도 있고 미디어 교사로서도 성장하실 수 있는 과정들이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싶은데 장비가 없으신 분들께 대여를 해드리고 있고 약간의 소정의 비용은 들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장비 대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미디어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센터 내 공간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방, 일반 강좌실, 상영관, 소상영관, 전문 편집실, 영상 스튜디오, 음향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으며 원하는 활동과 이용 목적에 맞게 대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